그렇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것은 없다. 사람에겐 각각의 개성과 주관이 있느니만큼 절대적 가치를 지닌 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맞추어 선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실 어느 책인들 좋지 않은가? 이것이 이제 저 스타일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한문 공부를 하면서 생겨난 저만의 특성이고, 뭐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문 문장에는 이게 병문이라고 해서 짝 지어진 글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짝 지어진 개념을 이렇게 두 가지를 나란히 병렬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하면 좋지 아니한가 이런 감탄어법 같은 거를 즐겨 썼어요. 근데 그때도 그랬는가 봐요. 여기 보면 사실 어느 책임들 좋지 않은가? 이게 이제 감탄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책마다 다른 분위기와 다른 언어와 다른 사상이 있는 이상,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인데, 분위기, 언어, 사상을 반복하고 중복시켜서 말하는 방법, 그러면서 점증시키는 방법, 이게 약간의 리듬을 만들어내면서 약간 시적인 느낌을 주는 이런 문장 기법은 그때도 썼는데 지금도 자주 써요. 책마다 다른 분위기와 다른 언어와 다른 사상, 다른이라는 말을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예를 들면 다른 분위기와 언어와 사상 이래도 되는데, 다른 분위기와 다른 언어와 다른 사상 이렇게 하면은 반복해서 오는 리듬이 생기고 약간 시적으로 되죠. 책마다 다른 분위기와 다른 언어와 다른 사상이 있는 이상 쉼 없이 읽으면 그냥 좋으리라. 이게 이제 제 스타일이에요. 쉼 없이 읽으면 그냥 좋으리라. 이게 보통 산문에서는 안 쓰이는 리라, 시적인 마무리죠. 리을 받침이 두 번 반복하면서 운율이 생기는 거죠. 책마다 다른 분위기와 다른 언어와 다른 사상이 있는 이상 쉼 없이 읽으면 그냥 좋으리라. 때론 웃고 때론 울며.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병문이에요. 울고 웃는다를 나란히 짝지어서 두 번 말하는 거예요. 때론 웃고 때론 울며. 웃고 울며가 아니라 때론을 또 두 번 반복하죠. 때론 웃고 때론 울며 가끔씩 한숨 짓고 가슴 치다가도 역시 한숨 짓고 가슴 치고 더러 맑은 기쁨을 얻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안이 좋겠는가 해서 좋겠는가 앞에서 좋지 않은가 역시 감탄어법. 그런데 이 병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병문만 쓰면 답답해져요. 한두 번 쓰고는 이제 일반문으로 넘어와야 돼요. 그래서 때론 웃고 때론 울며 가끔씩 한숨 짓고 가슴 치다가도 두 번째 병문은 첫 번째 병문은 웃고 울며 하면서 한 개념이 두 음절로 돼 있죠. 웃고 울며. 근데 그 다음에는 한숨 짓고 네 음절이고 가슴 치고 이렇게 해서 길고 짧음을 섞어가고 그 다음에 병문을 쓰다가 보통문으로 넘어오고 이렇게 변화를 줘야 덜 답답합니다. 그래서 때론 웃고 때론 울며 가끔씩 한숨 짓고 가슴 치다가도 더러 맑은 기쁨을 얻어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안이 좋겠는가. 예와 이제를 왕래하고 이제 고금이란 말이 있죠. 예와 이제라는 뜻인데 그것을 고금을 왕래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고금이라는 말은 너무 예스럽잖아요. 현대어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바꾸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예와 이제를 왕래하고 고금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동과 서를 질주하며 예와 이제는 시간이죠. 동과 서는 공간이에요. 동과 서를 질주하며 그다음에 예와 이제는 왔다 갔다 왕래를 하고 동과 서는 달리고 해서 이제 이것도 역시 병문 짝을 지은 거예요. 예와 이제 동과 서 그다음에 왕래와 질주 이렇게 성현으로부터 범인에 이르기까지 두루 섭렵하고 성현 인격이 최고로 고양되신 성현으로부터 보통 사람까지 두루두루 책을 통해서 섭렵을 하고 그 다채로운 여행으로 하여 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즐거운 일이겠는가 해서 이 문단 전체에 하겠는가 좋겠는가 해서 감탄이 가득이 들어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저의 특성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있는 저의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감탄을 하고 나서 그러기에 새로운 책을 대할 때면 그런 감탄의 세계
서점에 그런 감탄의 세계의 책들이 가득히 있는데 그 마을, 그 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책을 대할 때면 새로운 감명을 기대하는 잔잔한 흥분을 느끼게 된다. 맑은 기쁨과 뿌듯한 감동이 마치 골짜기의 시냇물이나 새벽의 산 안개처럼 책장머리에 어리는 것이다. 책장머리가 이제 골짜기가 되고 시냇물이 되고 안개가 되고 이렇게 감동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무드, 분위기를 풍기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서점은 감명의 계곡과 기쁨의 기류를 품고 있는 한 세계이다. 이 서점은 조그만 경우에 따라 사방 10평 혹은 사방 100평짜리 공간이지만은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 물리적 공간은 그렇게 좁지만은 정신적 공간은 지구만큼 넓다 이거예요. 그리고 책을 찾는 이들은 신비경을 눈앞에 둔 알피니스트들이다. 전부 신비한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알프스 산에 올라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등산화를 신고 앞에 서 있는 설레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죠. 그들은 이제 상상할 수 없었던 숲과 동굴을 볼 것이며 아름다운 새소리와 향기로운 풀꽃의 노래를 듣게 되고 또 그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찾는 것은 생의 활력을 불어넣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가끔 황홀한 알피니스트가 되어보는 서점 순례는 나에게 있어서 그 한 방법이 되고 있다. 그런데 나보다 더 큰 즐거움을 서점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서점가의 연인들이 그들이다. 약속 장소에서 미리 만나 서점을 찾는 연인들도 있지만 그들은 여기서 제외된다. 멋진 방법의 포인트는 서점에서 만나는 데 있다. 한 연인이 먼저 서점에 도착한다. 그는 혹은 그녀는 연인에게 선물할 책을 고른다. 이 책이 어떨까? 저 책이 어떨까 하는 사이에 늦은 편이 도착한다. 그녀는 재빠르게 자기의 연인을 확인하고 책을 사서 그 앞에 미리 생각해둔 멋진 구절을 하나 적는다. 그러고는 아직껏 책 고르기에 열중하고 있는 연인 앞에 슬며시 건넨다. 반가움에 뭐라고 소리칠 듯한 연인의 입에 선물을 건넨 쪽은 손가락 하나를 세워 재빨리 갖다 댄다. 그 뒤는 아무래도 좋다. 주위의 알피니스트들을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책 읽는 이들은 마음이 너그러운 법이고 그런 연인들에 대해 공유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연인들의 사랑의 장난을 어디까지나 즐거운 마음으로 바라보아 줄 게 틀림없다. 나는 그런 연인들을 부러워한다. 그렇지만 그들을 시기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들을 위해 서점 한 모퉁이에 조그맣게라도 빈 터를 마련하고 싶다. 그 빈터에는 소파를 몇 개 놓아야 한다. 탁자도 하나 있어야 하고 기품 있는 꽃 한 분도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이 끝도 없을 그 연인들은 그 공간을 무심히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황홀한 알피니스트의 기분으로 대화를 엮고 풀어갈 것이며 더욱더 책을 사랑하고 또 삶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 자리는 비단 연인들만의 동무대는 아닐 것이다. 사랑을 논하는 젊은이들의 옆에서 철호의 신사들은 철학을 담론할 것이다. 나이에 구애되지 않고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법이므로 때로는 조그만 토론회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물론 그 토론은 사심 없는 것일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뿌듯한 즐거움을 느끼며 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샛별같은 눈빛으로 어른들의 말에 귀 기울이던 어린 소년 또는 소녀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일석은 웃음바다가 되리라. 나처럼 부침성 없는 사람도 그 자리에선 자격지심을 갖지 않아도 좋을 테고, 어쩌면 교양 있고 아름다운 아가씨와 더불어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눌 기회가 올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를 따르는 귀여운 소녀를 사귀게 되고 갑자기 그 소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런 때가 언제쯤 올지 모르지만 그때를 위해 나는 내 호주머니에 한 5,000원쯤의 여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고서 약간의 용어를 여기다가 추가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구절이 비선생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비선생님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 책 구절을 보면은 나는 내 주머니에 용돈이 한 5만 원쯤 있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5만 원이 딱 5만 원이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용돈이라는 또 수필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용돈으로 이발하지 않는다. 용돈 가지고 이발하면 아깝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용돈 가지고 또 유머를 많이 말씀을 하셔요. 용돈이 다 떨어지면 제분 회사 사장이 부러워진다 이렇게 하면서 용돈이 아주 적어지면은 마음이 쓸쓸해지고 용돈이 넉넉하면 세상 부러울 게 없다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아마 그런 글을 읽으면서 참 좋다 느꼈던 것이 제 이제 무의식에 혹은 잠재의식에 깔려 있다가 나도 모르게 이런 구절을 쓰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소녀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할 것이다. 그런 때가 언제쯤 올지 모르지만은 그때를 위해서 난 내 호주머니에 한 5,000원쯤의 여유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문장이에요. 어쨌든 나는 책의 자력으로부터 멀어질 수 없는가 보다. 그리고 그 자력은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나는 그 행복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보곤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고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수필 맨 앞에 저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이 있네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책을 고르고 있는 이들의 표정 속에서 나는 삶에 대한 사랑과 긍정을 본다. 이 구절입니다. 삶에 대한 사랑, 그리고 긍정, 낙관. 이것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던 시절이거든요. 뭐 학교를 제대로 나왔나, 누가 밀어주는 배경이 있나,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나, 아니거든요. 몸이나마 건강해야 되는데, 뭐 병은 없었어요. 병은 없지만 늘 피로하고 늘 몸이 약했어요. 병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은 삶에 대한 사랑과 긍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긍정이 아마 책에서 큰 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원고에도 있듯이 성현으로부터 범인의 여기까지 한 세계가 그 안에 들어있는 책들을 통해서 비록 내 주변에 직접 멘토링을 해줄 멘토, 스승 이런 분은 없었지만은 책 속에는 어마어마한 멘토 스승이 있잖아요. 그리고 딱히 인물이 아니더라도 부처님이나 예수님, 공자님 같은 인물이 아니라도 책 속에서 수많은 친구, 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감동, 신비함, 아름다움, 이것이 나를 치유해 주죠. 그래서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면 제 마음은 두 갈래였어요. 하나는 나 자신의 이러한 운명으로부터 불운했달까요? 하느님이 그렇게 했는지 운명이 그렇게 했는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운명한테 혜택을 못 받은 사람의 그 슬픔, 거기에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근데 슬펐어요. 그런 슬픔의 감정이 음악의 경우에는 좀 슬픈 노래를 좋아하게 한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나무스쿠리, 무슨 존 바이즈 이런 가수들의 노래, 또는 언덕 위에 하얀 집, 도나 솔바사이로 강물은 흐르고 이런 팝송 이런 거 좋아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삶에 대한 긍정과 낙관,
희망, 사랑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문학, 예술에서 아마 힘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긍정과 낙관으로 가고 어떤 때는 약간 멜랑콜리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학 장르로 보면은 희곡도 공부했는데 희곡 쓸 때는 막 비극적이고 삶에 어둡고 답답하고 막 과격하고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수필을 쓰고 싶을 때는 주로 삶에 대한 긍정과 사랑, 낙관 이런 걸 쓰고 싶을 때는 수필이라는 장르가 저를 잡아 당기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느 날 책과 서점과라고 하는 서점에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쓰는 그런 수필로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처음 수필을 추천받게 됨으로써 제가 이제 문학인으로서 시작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되었더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적인 이야기 제가 데뷔하던 당시 처음 추천받은 작품 제가 수필이라는 걸 생애 처음 쓴 작품이에요. 연습작도 없었어요. 문학연습 수필로는 이게 처음이고요. 처음 연습한 첫 번째 작품입니다. 그 전에 이제 희곡을 써본 적도 있고, 또 뭐 다른 거 써본 적도 있어요. 근데 문학 훈련 별로 하지 않았어요. 했다면은 군대 있을 때, 제가 센터에 시조를 실었더니, 많은 그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로부터 그때 펜팔이라고 그러죠.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몇 분 골라서 답장을 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꽤 오래 했어요. 그 편지 쓴 것이 저의 문장 훈련이었어요. 그거 말고는 따로 문장 훈련 한 적이 없고, 뭐 작가가 되려고 생각한 적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랫동안 뭐, 아까 말씀드린 단테라든가, 찰스 디킨스라든가 이런 명작들을 읽어오면서 뭔가 훈련이 되었나 봐요, 마음속에서. 다독, 다상냥, 다작했는데 다독은 아니었어요. 근데 정독했고요. 다상냥을 했나 봐요. 많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나만의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던가 봐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훈련된 것들이 어느 날 아침에, 어느 날 아침 아니고 어느 날 밤에 술술술술 나와서 하루에 3편을 썼고 그중 하나가 이렇게 추천이 되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니까 40년이 지난 오늘날 봐도 역시 내 스타일은 내 스타일이구나. 나의 기본적인 캐릭터는 크게 바뀌지 않았구나. 글 쓰는 솜씨도 별로 안 늘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저의 데뷔작 책과 서점과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